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살펴보고 뭐 국내 뭐 현황도 좋지만 갖고 있는 뭐 어떤 변수들, 주요 이슈들, 제가 종목들 의견까지 한번 봅시다. 예. 네. 먼저 현황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페이지 40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브로커리지 비중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이제 수치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낮아졌네 진짜. 네. 그래서 전체 그냥 간략한 수익 구조를 보실 수 있는 그림은 40페이지의 그림 99번인데 전체 증권사들의 순영업 수익 이제 뭐 제조업으로 치면 이제 매출에 해당하는 개념인데 매출 중에 절반 정도가 수수료고요. 근데 그 수수료 중에 그 브로커리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는 한 60% 70%까지 갔었는데 그게 지금 한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익 비중에서 차지하는 것도 과거에 한 50% 정도 되던 게 지금 30% 밑으로 떨어진 게 현재 이제 국내 브로커리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글로벌 IB들을 보면은 제가 뭐 맥커리나 아니면 뭐 일본 이제 증권사들을 보니까 비중이 뭐 10% 밑으로 떨어지고 뭐 10에서 1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추세적으로 더 떨어진다 이제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브로커리지의 이제 국내와 해외 차이점인 거고. 그러니까 금융회사라는 게 독특하게 제조업은 뭘 팔아서 매출액이 처음에 잡히잖아. 손익계산서에. 여기는 그냥 영업수익이 잡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걸 의외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금융 재무 PL 볼 때는. 그게 이제 제조업하고 좀 차이점인 거고 그리고 그 같은 기간 동안 브로커리지가 줄어들긴 했는데요. 43페이지의 그림 110번을 좀 봐주시면은 그 최근에 이제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용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신용 관련된 이자는 오히려 조금 더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플러스 신용 이자를 합산을 하게 되면은 현재 기준으로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되는 아직도 높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뭐 브로커리지 의존도가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조금 그 과거 대비 크게 낮아지진 않은 수수료 싸게 주고 이자 받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2009년에는 이 합산 비율이 한 50% 정도였는데 지금 여전히 4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외 IB랑 가장 큰 특징은 44, 4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외는 이 트레이딩에 대한 의존도가 추세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데 반면 국내는 여전히 운용이익의 높은 변동성에 이익이 노출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특히 채권 연동성이 높잖아. 그런 거고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ELS가 이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주식은 운용 이것도 있지만 사실 큰 건 채권 쪽이 커. ELS 발행하다 보면은 이제 기초자산으로 채권을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채권 이외의 자산들도 이제 주식이나 파생상품인데 결국 이건 다 시장 상황에 연동되는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반대로 크게 올라가 버리면 증권사 실적은 착사를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지난 3분기에 그래서 증권사들 어닝이 별로 안 좋았던 게 채권 쪽 관련해서 손실이 좀 났던 부분도 좀 있었고 반대로 상반기 때 이익이 아주 좋았던 것도 채권 관련해서 이제 이익이 크게 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ELS 관련된 그 수익 비중은 이건 뭐 재무적으로는 이제 계산하기는 힘든데 이제 특정 회사가 비중을 한 15% 정도로 제시를 해줘서 이제 그것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앞서 보셨던 브로커리지 수수료, 신용이자, 그다음에 이제 ELS 이거는 사실 100% 시장의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차지하는 수익 비중이 제가 볼 땐 적어도 60%에서 한 70% 정도는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5페이지의 그림 121번처럼 여전히 지수가 상승하면 증권주는 좋고 네, 지수가 하락하면은 많이 벗어나주는데 이럴 내 말이 틀렸네. 그래서 처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가 조금 이제 글로벌 IB에 비해서는 좀 이제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금융 파생 그런 사태도 있고 그래야지 ELS 증권사들 또 더 이거 운용하는 게 더 이제 많아진 것 같지 않아? 직접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네, 뭐 그럴 수도 뭐 그렇게 보면은 증권사한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 은행에서 그런 상품들을 취급을 좀 못하다 보면은 이제 증권사에서만 리스크는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ELS가 왜 줄였냐면 리스크가 크니까 아까 말했던 경향대로 좀 줄이려고 변동성을 이렇게 했던데 다시 ELS 어떤 규모 유지하려면 다들 발행해야 될 것 같으시죠? 사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뭐 정기예금 금리는 1%대인 거고. 네. 그 적정한 사실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대안이 있는 게 ELS 말고는 특별히 없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그쪽에 대한 선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제 시장과 연동된 이제 변수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주가나 이제 실적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저에 물론 이제 현상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브로커리지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측면 그리고 뭐 트레이딩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형태의 이제 인베스팅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자도 신용이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뭐 최근에는 뭐 기업 여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형태의 또 이자 수익원도 늘어나는 거는 부인하기 힘든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갈 길은 멀지만 천천히 그런 사업 구조의 진전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조금 수익 부문별로 전망을 해보면요. 파트 3로 가겠고요. 그래서 5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내가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팍팍 넘어가 버리네. 네네. 오케이. 55페이지가 어쩌면 우리 투자에 관련된 본론이죠. 네, 실제로 뭐 좀 실적과 단기적인 전망과 이런 이제 부문들이라서 조금 지표들을 참고를 해보면은 3분기 증권사들의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익 부분들이 다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도 좀 반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도 이제 별로 안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리지나 트레이딩이 안 좋았었던 부분, 그다음에 IB 수익도 상반기만큼 이제 많이 나진 않았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고, 각각 하나씩 보면은 이제 브로커리지는 이제 월별로 이제 확인되는 월별 혹은 뭐 이제 주간으로 확인되는 지표들을 보면은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오히려 조금 더 지표들이 지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이제 뭐 회전율 수준이나 이런 것도 저점을 찍고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뭐 거래 대금에 대한 전망은 사실 이제 무의미하긴 하지만 이거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참고적으로 이제 뭐 회전율 수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3분기를 저점으로 어쨌든 4분기 지금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브로커리지 사이드의 수익이 더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53페이지 그림 153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 진짜. 고객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야 옛날에 2003년에 18bp 이게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엔 이제 마지노라 봤다. 10bp가 마지노라. 네, 그랬는데 MTS의 보급으로 5bp 괜찮지. 추가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야 이거 진짜. 그러다 보니까 대형사들은 최근엔 오히려 조금 해외 쪽 브로커리지나 이런 쪽 리테일 쪽에서 또 경쟁 벌어지고 그쪽도 그래도 요즘에 그쪽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 우리나 근데 꼭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의 특징이라고 너무 그럴 필요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아니에요. 브로커리지의 수익 비중은 뭐 해외 IB들은 뭐 10% 밑으로 내려온 곳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인 것 같고. 보고 나는데 정말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장 오르면 수수료수익 확 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브로커리지의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저도 이제 추세적으로 수익 비중은 계속 떨어지는데 단기적인 이 등락에 있어서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리고 뭐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현재 시장 수준을 가정을 하면은 더 떨어지는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이익의 변동성을 많이 가져다 주는 트레이딩 사이드인데 5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해외 지수 흐름들하고 이렇게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론적인 그림은 그림 157번, 158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ELS의 수익 구조는 6개월 전 대비해서 뭐 지수가 90%, 95%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은 조기 상환이 되고 발행이 돼서 수수료도 그렇고 이제 운용 이익도 좋아지는 그런 그림인데 한번 이게 시장이 출렁하다 보니까 조기 상환 요건들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게 됩니다. 이제 특히 이게 11월부터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현재 지수 수준이 거의 유지된다라고만 가정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 이게 이제 그 벗어나는 지수가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코스피랑 이제 H 지수 두 개거든요. 이 두 개가 그 조기 상환 요건을 지금 상태로 보면은 충족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어서 물론 현 지수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그 상황 하에서 그렇게 본다면 뭐 홍콩 지수 폭락하면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되게 낮은 게 내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외부 일반 투자 노출도가 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제가 무슨 뭐 강연 같은 거 그럴 때 보면 막 홍콩이 이런 사태가 났는데 저 왜 이렇게 물어보다 했었어. 연세가 저게 ELS. 지금 ELS를 기초자산이 H쉐어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출렁해서 떨어지면은 조기 상환이나 이 신규 발행이 확 잠기게 되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반등을 하게 되면은 베이스가 낮아지니까 이게 뭐 퐁당퐁당 개념으로 또 이제 다음번엔 좀 더 많이 돌아오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3분기 때는 이게 조기 상환이 못 돌아왔던 케이스였던 거고, 4분기 때는 그 지수가 유지된다라는 사실 뭐 그 예상하기 힘든 가정 하에 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트레이딩 사이드에서 이익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부분은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볼 때 2020년에 가장 중요한 게 IB 부분인데, 왜냐면은 IB가 이미 그 수입 비중으로 보면은 앞서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린 브로커리지하고 지금 비중이 거의 비슷해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IB가 전체적으로 이익 기여도가 계속 이제 높게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 2018년 뭐 19년만큼 20년에도 IB가 이제 좋은 수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제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연계해서 이제 필연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페이지 6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고요. 61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특정 증권사인데 2018년에 이 IB 부서에서 2천억 정도의 수익을 거뒀는데, 이 중에 1,400억에 가까운 부분이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IB의 성장의 이면에는 이제 부동산 금융, 특히 부동산 PF 국내로 한정하면은 수익의 이제 이익 기여가 상당히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IB도 인센티브 받는 상태 보면 ECN, DCN 쪽은 불쌍하고 부동산 쪽 가는 데는 엄청난 인센티브 받고 있고. 네, 그 같은 그림에서 보셔도 ECM, DCM은 뭐 거의 이제 정체되어 있는 그림인데, IB나 이제 뭐 기타 수수료로 분류되는 쪽에 해당하는 뭐 구조화 금융이나 뭐 이런 쪽 관련된 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인 거고, 이 이면에는 사실 증권사들의 채무 부정이 또 크게 확대되는. 결국은 보증해서 채운 거야. 이게 금융한 거야 이게. 그래서 뭐 구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림이 63페이지에 표 6. 네, 표 6도 그렇고 그림 180. 예. 6 아니 왜냐면 표 6에 메인 보장 약정이 뭔지 이런 거 우리가 맨날 나오는데 사실 잘 모르면서 끄떡이기는 맞지 내 말이. 그러니까 SPC 하면 SPC 하면서 그냥 이거 개념 알아두시면 좋지 뭐 파케라는 게 별거야. 네. 이렇게. 그러면은 그 그림 180번을 먼저 좀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그 180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F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그 시행사가 있고요. 시행사가 SPC를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제 건데,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이제 빌려와야 되는 거고. SPC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일단 회사잖아, 회사. 네. 여기서 돈도 줘야 되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는 거지. SPC 그 PF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기업인데 SPC라고 할 뿐이야 이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들이 이 사업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이제 신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고, 보증해 줄로. 예, 그게 과거에는 뭐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였는데, 이게 그 과거 PF 사태를 한번 겪으면서 그 뒤로는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보증을 안 해주고 그 기회를 증권사들이 이제 파고 들어요. 비하인드로 할게요. 여기 직장을 구하신 젊은 우리 학도 여러분, 옛날에 저축은행이 금융경제에 제일 처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축은행 가서 부동산 하시던 분이 제일 몸값이 비싼 IB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 거기서 하던 업무가 이거였거든.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몸값을 갖고 증권사에서 모셔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축은행 출신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원래 얘네 저축은행에서 하던 일이었어 이게. 이거 나쁜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등급이 낮은 거를 갖고서 보증해주는 업무였는데 이게 어쩌면 엄청 커진 거지. 이 너무 내가 설명 잘못한 거야. 아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데들이 위험 회피를 할 때 증권사들이 사실 적정한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이런 이제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거고. 인센티브를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근데 또 이제 증권사들은 과거의 그 부실이나 이런 경험들을 보니까 이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또 몇 가지 장치들을 또 잘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리스크 관리도 이제 당연히 병행이 됐었던 거고. 가령 이제 뭐 그러니까 시공사 같은 경우는 같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책임 준공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건물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면은 그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이제 증권사들은 이제 담보를 잡고 또 뭐 이제 분양이 잘 안 돼도 이제 회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네. 선순위나 후순위가 더 중요하고. 네, 뭐 선순위도 들어가기도 하고 후순위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이제 전반적인 이제 PF 사업의 구조인 거고.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그 위에 표 6번이 이 신용을 공유하는 형태를 이제 구분을 그러니까 하는 건데. 매입 판양이냐 매입 보장 약정이냐 이 개념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보시는 이제 유동성 공여라는 거는 이제 매입 보장 약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용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유동성만 공여를 하는 거고요. 조금 이제 부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왜 생겼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P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사실 이 PF 기간이 장기잖아요. 네. 몇 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투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뭐 이제 ABCP나 아니면 전자단기사채 같은데 보통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6개월 만기가 되고 다음 투자자를 구하기까지의 그 비는 시간 동안 증권사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그 리스크를 안는 구조거든요. 이 리스크가 적은 대신 엄청 수수료가 적은 싸지네. 대신에 수수료도 이제 쌉니다. ABCP 인수 뭐 이런 거 되게 별로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신용위험에 대한 회피 조항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증권사가 그 위험을 떠안진 또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율이 싼 거고. 근데 이건 싸니까 사실 많이 안 했고요. 요즘 하는 건 이거야. 많이 하는 거는 많이 해왔던 건 그 밑에 보시는 이제 신용공여인 거죠. 아주. 이거는 이제 뭔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겨도 증권사가 책임을 안겠다라는 이제 보증을 서고 그 대신 훨씬 더 높은 이제 2에서 4%. 그러니까 뭐 저희 증권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수료 수준에서는 아주 상당히 높은 참고로 비즈니스인 내가 거죠. 이런 일이 있어요. 저 어떤 건물을 갔는데 다 비어 있어. 분양이 안 된 네. 거야. 근데 그걸 갖고서 그냥 신용공여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됐을 때는 뭐 그거를 이제 할인 분양을 한다든지 해가 내가 권한을 갖고서 뭐 경매를 한다든지. 뭐 그게 이러면서. 그러면 그 증권사의 책임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네. 그거 그래서 계산해내는 게 어려운가 그거.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사실 이 부동산 PF에서 시장 리스크는 분양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성만 좋으면은 보증을 해줬던 증권사는 수수료 그냥 이제 수익을 획득을 하고 그냥 빠지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이제 깔끔한 근데 그런 반대로 구조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그런 물건일수록 엄청 수수료가 높겠지. 인센티브가 엄청 높겠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보다 보면 야 저거 될까 하던 게 되면 대박인 거야.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종종 나오는 거야. 일어났죠. 그리고 종종 또 지금. 이게 뭐 시장 자체가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해서 주택 시장이 이제 좋았다 보니까 예전에 이 안 들어갔던 금융사들이 잘 피했던 곳을 증권사들이 들어가서 리스크가 높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분양이 더 잘 됐던. 멀리 살 거 없어.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지방 도시 죽었다고 해가지고 어느 도시가 전사를 했었어. 어느 이런 PF를 들어갔는데 내가 봤을 때 저 미쳤다 했었어. 근데 막 수수료가 이렇게 높더라고. 그 대박 인센티브를 받은 그룹인데. 야 그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분양성만 좋으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야 이거는 옵션은 아닌데 내가 보고 있다가 인센티브를 얼마 형 받는다고 그래서 야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부동산이구나 할 걸 내가 진짜.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분양성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좋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 진짜? 다들 안 다르다고 하는데 끝나지 않을 거라고 다들. 하긴 뭐 그렇습니다. 최근엔 오히려 뭐 지방 부동산이 더 웃기게 해줄까? 나도 맨날 위험하니다 사장님 무슨 우리 그러면 이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위험하고 나 토다는데 위험하기는 다들 진짜. 그렇죠. 최근에 특히 돈은 엄청 많고. 부울경 부동산마저도 부울경이 완전히 똥값으로 다 이렇게 부울경 생각해봐요. 얼마 전까지 뭐 조선소 망했다 뭐 망했다 맞아요. 다 죽었지. 그런 것들 아주들 그 수수료 엄청 맞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내가 이만큼 수수료 받고서 또 뭐 담보도 엄청 잡아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끌어올려. 나는 재밌는데 이래서 내가 욕을 먹나 보다. 나는 이 상황이 연상되면서 너무 웃긴 거야. 막 텔레비에서 막 어디 막 특히 MBC PD 뭐 이런 데서 어디 부동산 문제가 있고 나쁜 놈들 나오지. 아 바닥이구나. 너 이거 농담인 것 같지, 엄치장. 이거 술자리에서 어느 날 그게 했었어. 그랬더니 야, 저 애들 또 탐사보도 애들 저짓하는 거 보니까 또 뛰겠다 이랬는데 그 애들 사실 선수들이거든. 내가 참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욕도 먹지만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자꾸 하는 거야 지금. 그러는 거에서 그러니까 또 말이 또 오버했다. 후회하고 있지만 나 막 연상이 돼서 웃겨. 내가 막 잘난 척하면서 야 다 온 거 아니냐? 거기 지금 위험해. 산업이 공동화됐고 막 이랬더니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담보 잡았는데 이 정도 물건이면 뭐 계산을 하더라고 그거를.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선순위 후순위 다 해가지고 그렇고요. 선순위도 아니야. 후순위 해놔가지고 했는데 야 그런 거 한번 터지면 대박이더라고. 누구라고 얘기하지만 뭐 우리 근처에도 있었어요. 내가 저번에 한번 말했지만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아가더라고. 그래서 뭐 그게 사실 뭐 증권 산업 그리고 또 뭐 IB 모델에 어떻게 보면은 뭐 DNA랑도 근데 봐. 내가 이 말을 했더니 한국만 이래서 아이고 미국 더 심해. 걔들은 정말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갖고서 어쩌면 그걸 만드는 거야. 구조화해가지고 맨날 수수료만 갖고서 우리가 있는데 넘어가자. 그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그래도 이제 중립적인 전망으로서 신규 이제 그 부동산 PF 수익기에는 조금 이제 줄어든다라고 맞아요. 보는 그 전반적인 게 분위기는 이제 다 리스크 관리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좀 이렇게 과도하게 이 채무 보증을 하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조금 이 잣대를 이제 들이대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이제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적극적으로 하기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이제 같이 조금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신규 부동산 PF 관련된 수익의 기회는 조금 줄어들거나 이제 둔화되는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쪽도 그렇고 해외도 사실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해외는 내가 보니까 정말 요새 심각한 것 같아. 네, 해외는 잘 모르고 들어갔다 터진 것 같아. 이게 저도 뭐 뉴스 몇 개 뭐 봤던 것 같아요. 막 해외. 그러니까 난 잘하는 국내는 하자는 거야 지금 뭐 해외 가서 터지느니.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금의 쏠림이 좀 과도하게 이쪽에 일어나다 보니까 나타나는 일종의 이제 사건 사고인 것 같은데 그 참고로 아시겠지만 68페이지의 그림 192번, 뭐 193번 이런 거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펀드에서 지금 이 자금 크게 늘어나는 건 사실 대체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 투자의 상당 부분이 사실 다 부동산하고 연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해외 부동산 쪽과 관련된 그 대체 투자의 부동산 비중도 보니까 제가 국내 절반, 해외 절반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인 거고 또 이건 뭐 일반 펀드뿐만 아니라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도 대체 투자에 대한 비중을 좀 계속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조금 실제적으로 검증하기 힘든 해외 그 부동산 관련된 투자권에 대해서도 좀 자금들이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같은 페이지의 그림 190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몇 가지 이제 그 좀 이벤트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외 쪽에 실제로 이거를 막 검증을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어떤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지를 좀 파악하기 힘든데 자금은 급격하게 이제 모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투자는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해외 부동산 가격 역시 66페이지의 표 10번인데 급격하게 상승했던 몇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결과적으로는 증권사들이나 뭐 펀드가 투자했던 그 해외 부동산 쪽에 기초 자산들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나타나면서 이렇게 조금 그 신규적인 이것도 자금이 투입이나 그런 추가적인 수익계가 좀 축소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증권사 자체적으로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들 해오고 있는데 이게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일단은 그 이제 뭐 후순위나 아니면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요.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이제 셀다운해서 다른 투자자들한테 넘기는 형태인데 최근에 보면 셀다운도 좀 잘 안 되는 이제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의 물건 띄워가지고 2% 먹고 7%의 고객한테 주는 거 뭐 아닌데 그쵸. 뭐 12%에 띄워와서 3% 먹고 막 이렇게 주는데 이게 띄워온 게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이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그치. 것 같고. 아니 독일 헤리티지 이건 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손실이 얼마다라고 나온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안 이제 나왔는데. 만기가 연장이 되면서 사실 상환을 못 해준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상환을 보니까 일단 못 해줬잖아. 네, 그건 큰 거, 그건 제일 큰 게 그거 아니야? 그 물론 이 투자 그 설명서나 이런데 최대 2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라고는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만기가 1차적으로 돌아왔을 때 상환을 못 그러니까 해줬던 내가 것 같고. 금융기관에서 가장 위험한 징후가 뭐냐 어떤 전체적으로 시장도 마찬가지고 만기가 왔는데 돈을 못 돌려주면 그게 문제인 네. 거예요. 그리고 라임도 결국은 뭐 지나고 사는 말이지만 네. 뭔가 딱 안 됐을 때부터 뭔가 그러면 정말 탈출했을 때부터 탈출해야 되는 상황. 근데 이거 이번에 부동산 해외 부동산도 그런 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셀다운 물량이 쌓이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신규 투자의 자금들이 조금 이제 뭐 아직은 아니지만 말라가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오히려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또 금융당국도 규제를 지금 좀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뭐 몇몇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본 비율이 거의 이제 그 9 NCR 기준으로 봤을 때요. 9 순자본 비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목에 차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해외 부동산 관련해서 작년부터 금융당국이 좀 이 위험값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좀 자본 적정성 지표들이 조금 악화된 곳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뭐 국내든 해외든 그러니까 이게 신규 수익에 대한 기회는 조금 이제 축소될 가능성이 이제 내년에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이제 기본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인데 이게 부동산 비중이 높으니까 이러면 좀 IB 쪽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보시나요? 이제 다른 쪽의 수익원들을 사실 지금 계속 조금 발굴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부동산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거용 일반 이런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는 보면은 뭐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은 왜냐하면 정부가 어쨌든 자금이 발전. 투입되는 것들은 지금 사업 규모가 계속 그죠.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또 내년에도 그런 재정 집행에 대한 이제 수요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또 눈을 돌리고 또 뭐 저희 증권사와 IB의 속성이지만 다른 또 이제 조금 수익성이 있는 네. 그런 영역들을 계속 찾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게 이제 당장은 뭐 기업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최근 많이 하고 있는 발행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찾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유동화하고 뭔가 자금이 필요한 것들은 많이 있는데 네. 증권사들이 좀 더 자기네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이거 갖다가 해주는 기능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전망은 조심스러운데 이게 부동산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증권사 IB가 이제 뭐 부정적인 전망으로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또 다른 뭔가 이제 수익 기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신 것 네. 같고 실질적으로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쪽에 대해서 이익 기여도 좀 올라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IB라는 게 계속 새로운 딜이 네.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딜이 나오고 새로운 구조가 부동산이 사실 이렇게 호황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또 이렇게 집중을 했던 네. 것인데 다른 부분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찾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실 사업 구조의 진전을 저는 조금 밑바닥에서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70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이 다 발표가 됐는데 상반기는 실적이 사실 아주 호조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 언행이 별로 안 좋았었고 4분기는 3분기보다 내용적으로는 제가 볼 땐 더 나빠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제가 커버하고 있는 5개 증권사의 순이익은 올해 이제 그 2018년 대비 2019년 수익이 적어도 한 40% 정도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이미 상반기 때 많은 부분을 달성해 왔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2020년은 절대적인 이익 규모는 뭐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겠지만 전반적인 이런 이익의 질적인 개선은 이제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저는 하고 있고 2020년 이제 커버리지 합산 예상 ROE를 저는 9.1%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인 PBR 0.7배 정도 수준은 저는 저평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공식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은행하고 증권 이 두 개가 있는데 은행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으로 그러면 네, 종목으로 가면 저는 그 최선호주로 72페이지이고요. 한국금융지주하고 미래에셋대우 이제 두 제일 잘하는 종목을 것 같아요. 예, 제시를 해드리고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분석 한국의 맥쿼리다. 야.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사업 포트폴리오가 일단 다양하게 맥쿼리처럼 잘 갖춰져 있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별도의 좀 특색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기타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또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자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안정성이 맥쿼리처럼 좀 따박따박 나오는 이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카카오뱅크라는 뭐 일종의 별도의 또 이제 이벤트도 있고 또 거기다가 한국투자증권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이제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맥쿼리가 글로벌리 가장 높은 ROE를 창출하고 있듯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제 대형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ROE를 창출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게 가시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수익성 대비 현재 주가는 뭐 PBR 0.8배 정도니까 저는 충분히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국금융지주를 이제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미래에셋대우는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과 기관 투자자분들과 예,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제 감론을박이 가장 많은 이제 종목이긴 한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글로벌 IB들이 이제 추구해왔던 모델을 가장 빨리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해외 부동산이 이제 뭐 사건 사고는 최근 많이 생겼지만 이미 미래에셋대우는 예전부터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왔고 호텔도 하고 네, 뭐 하여튼 그래서 그쪽에서의 성과 그리고 또 그 일부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처분해서 나올 수 있는 이익도 좀 많이 쌓여가는 것 같고 어쨌든 독보적으로 지금 이제 규모의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아직은 자본 대비해서 이익 레벨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경상적으로 이 ROE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길게 볼 때 이제 미래에셋대우도 이제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간단하게 네. 삼성은 정말 이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무슨 이유인지 삼성이 배당을 상당히 올릴 거라고. 네, 배당 성향을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여기서 말을 못하겠지만 얘기를 하더라고. 그쵸, 배당 뭐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배구조 뭐 이런 있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알 수 없어요. 이거 그냥 가능합니다. 근데 이 배당 성향을 상당히 올릴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바라볼 때 재미있을 거다. 그 일단 자체적으로 배당 성향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 이제 방침을 이미 세웠고 대외적으로도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통적으로 좀 이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익의 안정성은 높은데 배당 성향도 확대한다고 하니 배당 측면에서도 괜찮다. 원래 배당 수익이 한 5% 돼 거의. 4% 후반인가? 조금 높아져서 지금 4% 뭐 중후반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뒤늦긴 하지만 이제 이 자본을 활용하고 IB를 강화하는 형태로 사업 구조를 좀 변화하고 있어서 예전과 대비해서 뭐 실적도 좀 나쁘지 않은 자산 관리 쪽으로 가다가 네, 자산 관리는 뭐 별도로 이제 놔두고 또 이제 자본을 활용했던 거에 상당히 예전에는 위험 기피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이 변화의 방향성을 추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격차도 좀 이제 다른 이제 회사들이랑 축소가 많이 됐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업종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삼성증권을 조금 더 선호하시기도 하는 것 같고요. NH가 IB가 정말 도약을 한 것 같은데. NH는 이제 전통의 IB 강자라는 거고 IB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높은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고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회사에 비해서 선호도는 이제 후순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익의 변동성이 여전히 좀 높은. 왜 그러지? IB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 트레이딩에 대한 의존도도 좀 같이 ELS 같은 높게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이게 뭐 국내 PF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익스포저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특히 국내 쪽 관련해 가지고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저는 이익의 변동성이 조금 이제 안정되는 거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NH도 삼성 못지않게 배당 수익률은 이제 높게 기대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키움증권인데요. 키움증권도 조금 이제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고 저도 이제 선호도에 있어서는 좀 우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측면에서 지배력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여기도 이제 사업 구조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뭐 PI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이익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실적이 사실 조금 이제 기대에 못 미쳐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그 해외 IB 모델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에 특화된 키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나 이런 디지털 채널을 좀 잘 활용해가지고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도약을 했던 게 저는 더 좋은 이제 그림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당장은 뭐 증자를 해야 되고 이런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쪽으로의 이 변화의 방향성을 조금 더 도약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사실 뭐 그것도 조금 이제 여의치가 않은 환경이 된 것 같고 해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이 모멘텀도 좀 약화된 상태에서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이제 그 온라인 지배력이 유지는 되고 있지만 사실 더 강화되기는 좀 힘든 환경이고요. 그리고 또 이익의 변동성도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전 의견을 제시를 드립니다. 오케이. 뭐 시간 충분히 지났으니까 더 빨리 마무리 짓죠. 네네. 약속 시간이 다 됐네. 아, 네, 너무 오랫동안 아니요, 좋았는데 더 하고 싶은데 좋았어요. 예, 마무리 짓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목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